네, 조선일보의 주필을 지낸 송희영 씨, 그의 조카 얘기입니다. 대우조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혜, 연관, 유착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조카가 그 회사에 취업했다 그런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해외 여행으로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접대성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기된 의혹은 이 송희영 전 주필의 조카가 네. 대우조선해양의 특채가 됐었다. 이게 남상태 전 사장의 당시 연임과 어떤 또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씩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정부가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조선산업을 이끌었던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 회사가 과연 어떻게 일그러져 갔는지 그 단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희영 주필의 조카인데 2009년이면 언젠가 벌써 7년 전 초인데 조카가 대우조선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딱 한 명만 특채를 뽑았는데 그게 바로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의 조카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공채도 아니고 네. 대우조선해양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상반기 하반기 공채를 하고 필요할 때는 특채를 한다고는 하는데 네. 특채를 하면 몇 명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전례 그 전에도 없었고 네. 후에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딱 한 명만 뽑았는데 그게 바로 송전주필의 조카였던 거죠. 자, 그런데 날짜가 좀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자, 남상태 사장은요, 3년 임기를 2번 했습니다. 2006년에서 9년, 9년에서 12년. 그러니까 2009년 2월 달에 새로 사장 임기 3년을 시작하는데 그게 주총 공고된 전날 합격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고 남상태 당시 사장이 연임하는데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 조카의 합격이 특채가 어떤 그 사장 연임과의 어떤 대가성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새롭게 제기되는 겁니다. 자, 주주총회가 이때 모집 공고됐으니까 19일 하루 전날쯤엔 이미 연임이 결정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일단 한 명만 뽑는 것도 그렇고요. 오늘 매일경제가 보도한 걸 보니까 송희영 주필의 조카가 과연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회사 내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늘 매경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평균을 밑돌았다.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도 논란이 됐을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합격이 됐다.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입니다. 그가 송희영 전 주필 그리고 박수환 여성 기업인 이 세 사람과 함께 유럽 여행도 가고 그 과정에 조카를 이제 채용해줬거든요. 이런 게 아들이나 자식 직접 연관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이런 형식의 보상이나 보훈 이런 느낌이 좀 나긴 하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딱 드러나게 그 어떤 계약서를 쓰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물증,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연임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연임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조카까지 이 특채로 채용이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것까지 무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동아일보엔 이런 기사도 실렸네요. 자, 그러니까 송희영 주필이 사설을 책임지는 자리에도 있었지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단 송희영 칼럼을 썼는데 2008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쳤을 때 민유성 산업은행장을 좀 도와주는 듯한 인상이 드는 칼럼을 썼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2008년 8월 9일자 그 칼럼인데요. 네.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가 어떻게 보면 미국발 그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그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리먼 브라더스가 몸값이 뚝 떨어졌으니까 이런 회사를 잘만 고르면 몇 년 후에 엄청난 수익을 거둘 만한 물건이다. 자,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를 중심으로 월가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인데 그 몸값이 좀 싸졌거든요. 그 당시 산업은행의 민유성 행장이 우리도 한번 그 값이 떨어진 외국계 최정상 금융기업을 사볼까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 초기였는데요. 네. 당시에 이 산업은행이 이 투자업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글로벌 투자사로 거듭나겠다라는 이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가 월가 폭락으로 값이 싸지니까 이것을 산업은행에 인수를 해서 이 글로벌 IR 회사로 산업은행을 좀 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를 이 송희영 당시 논설실장이 이 칼럼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백업을 해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는 사설의 한 문장 정도였습니다. 이 칼럼에선 여러 대목이 나옵니다. 저희가 빠르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토종 투자자들 월스트리트에서 비슷한 대박을 터뜨릴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범직하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민유성 산업은행장이 하고 싶은 일을 도와주는 분위기를 만든 듯한 인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적어도 금융업만큼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을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케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토록 하자. 이제 이런 논리적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 원고지 11장 분량의 이 칼럼에서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자, 이런 중대한 길목에 우리는 서 있는데 세계 인류 브랜드 월가의 리만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을 손에 넣고 그러면 단번에 몇 단계 뛰어 올라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역시 산업은행이 투자하면 밀어줘야 한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이제 주변 그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외국 금융회사 M&A에 일일이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하려고 추진을 하면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좀 지켜봐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제 뭐 지나온 일이긴 하지만요. 네.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를 만약에 산업은행이 인수를 했다라면 네.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 금융 위기에 처할 만큼 굉장히 이 밑빠진 독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우리의 어떤 그 금융 규모로 봤을 때는 리먼 브라더스를 당시에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화를 면했다라는 평가가 사후 평가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렇게 이제 산업은행 그리고 그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사건 중에 관련된 소식을 여기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남성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BBK 사건의 중심에 섰던 김경준 씨죠.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주가 조작을 통해서요. 그런 혐의를 받고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아서 현재 복역 중인데요. 김경준 씨가 또 황제 노역 논란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자, 일단 2009년에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징역 8년을 살아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총 8년간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벌금이 100억이나 있는데 돈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내는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갚지를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벌금은 안 낸 채로 3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이 벌금을 끝까지 받아내기 위해서 노역이라는 이 우회 방법을 사용해서 김경준 씨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런데 9일간 6일짜리 한 번, 3일짜리 한 번 강제 노역을 하긴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냥 이게 그 벌금형과 징역형이 동시에 선고된 사례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징역형을 8년 동안 이제 사는 동안에 쭉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출소한 다음에 8년 후에야 이제 벌금 내시오 하면은 그때는 벌금이 다 이제 소멸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09년에 징역형을 집행을 개시한 다음에 3년 되기 전에 네. 이제 노역장 유출해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노역을 시킨 거거든요. 이게 네. 바로 이제 그 벌금 일부 받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시 그때로부터 3년이 이제 시효가 다시 한번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시도를 이제 검찰이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안 내고 있으니 3년이 지나지 않도록 안 내고 있으면 없어지니까 3년에 한 번씩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이래라. 하루에 2천만 원씩 빼주겠다. 그래서 9일 동안 일해서 1억 8천이 빼진 겁니다. 역시 이것도 이른바 요즘 기준으로 얘기하면 황제 노역에 해당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 노역장 유치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돈이 있어서 내면 됩니다만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해서 일을 시키는데 그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는 이제 그 2009년이기 때문에 법 개정 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천만 원 정도씩 이제 그 노역 임금을 받도록 해가지고 벌금을 다 상쇄시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역장에서 정말 전 노역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벌금을 안 내도 되게 되는, 벌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안 낼 수 있는 그런 일이 현재 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루에 2천만 원씩 빼줄 테니 일해라. 이것도 김경준 씨는 못하겠다 그러는 거군요. 아마 저런 걸 못하게 시켜야 3년이 그냥 흘러가서 100억 벌금 내야 될 게 날아가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일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처분을 내린 그 네. 주체가 잘못돼 있다. 이런 그 절차상의 문제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와 그리고 저 대우조선해양 사이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번 BBK를 일으켰던 김경주 씨 관련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엔 5번째 소식입니다. 순위해 보겠습니다.